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임직원의 땅 투기부터 순살 아파트 사태까지 끝없는 논란에 휩싸였던 곳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건설사에게도 개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영화의 바람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밀레이 신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각 잡은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대가들의 투자노트 시간에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투자의 대가 찰리 먼거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이데일리의 신수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신수정 기자님, 제가 오프닝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요. 국토부가 드디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혁신안을 발표했대요. 네,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LH 혁신안을 내놨는데요. 공공주택 건설 과정에서 LH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추려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공급 유형에 민간 건설사가 시행할 수 있는 유형을 추가한 것과 LH가 갖고 있던 업체 선정 권한을 다른 기관에 나눠준 것입니다. 네, 나름대로 혁신안이 어떤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일단 혁신안 자체가 LH에서도 여러 번 나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사실 LH가 이번 인천 검단 부실 시공 이외에도 땅 투기 의혹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것이 얼마 전입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아예 LH를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요. 국토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건설 시장이 위태롭고 조직을 쪼갰을 때 오히려 구성원이 늘어나는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권한을 뺏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진짜 일부 권한이 좀 어디 외부 기관에 뺏기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래서 권한을 조금 뺏어간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경쟁 체제는 도대체 어떻게 도입한다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는 LH 단독 시행이거나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공공주택 사업에는 무조건 LH가 끼어 있었어야 했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LH 없이도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가 단독 시행할 수 있는 유형을 추가해 경쟁 체제로 바꿉니다. 이 본격적인 민간 경쟁 도입은 내년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 추진되는 공공주택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LH가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기존 사업도 사업 시행자 변경을 통해 민간 건설사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물론 내년 공급 물량도 해당됩니다. 이후엔 입주자 만족도, 분양가, 하자 빈도를 비교해서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 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평가를 해서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 주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만약 LH가 민간 건설사보다 만족도 평가가 낮게 나오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적어지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건 LH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집중되다 보니 건설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전수조사에서 LH 단지는 121개 중 22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반면 예. 민간은 427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어떤 의도 때문에 이렇게 다시 민간과 LH가 경쟁 구도를 갖게 만든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LH와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건설회사라고 하자고요. 이런 걸 두고 있는 이유가 공공의 아주 저렴한 주택은 민간 입장에선 그게 뭐라 그럴까요? 시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뒀다가는 자동적으로 그런 게 많이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LH를 통해서 국가가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물건들을 지어드리겠다 이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공공주택을 LH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랑 경쟁을 하겠다면 처음부터 LH는 왜 둔 거죠?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죠. 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민간 건설사가 이제 공급하게 되면 다시 공공주택 비싸게 분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공공택지를 감정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게 해주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융자도 공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 또 공공택지 분양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정부가 정한 주택공급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주택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높아질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주택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 자이, 국민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요. 건설사가 자기 브랜드를 내거는 만큼 품질에도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민간 건설사가 얼마나 또 참여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참여해서 어떤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LH 전관, 이 LH 전관 카르텔을 깬다 이런 시도도 이번에 있네요. 맞습니다. 현재는 LH 독점 구조에다가 주택 건설 전 과정에서 설계, 감리, 용역과 시공업체를 LH가 직접 선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LH 전관을 채용하고 전관 업체들의 수주로 연결되는 카르텔 구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예. 최근 5년간 LH 설계, 감리, 용역 수주 상위 10개사 중 9개사는 전관 업체로 밝혀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LH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면서 전관 채용은 물량 수주라는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또 설계, 시공,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맡은 공사에서는 단순 추천 방식이었던 업체 선정을 실적과 경험 등을 토대로 하는 적격 심사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설계 업무에서는 건축구조 기사 자격을 신설하고 구조 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합니다. 부실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안전점검업체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공동으로 현장을 검증하고 이후에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네, 나름대로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 권한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LH의 어떤 독과점적인 지위 이걸 깨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LH 직원들의 전관 채용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기로 했나요? 네, 전관 채용과 관련해서는 전관 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전관업체의 입찰을 배제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우선 LH 부장급인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 주택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차장급인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도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대폭 감점을 줄 방침입니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네. 이거는 LH에 다니고 계신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 했던 업을 경력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이직을 하는 게 다른 직장에선 통상적으로 있는데 그동안 LH에서 워낙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고강도의 제재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관 채용에 대한 관리도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전관 카르텔 구조를 깨기 위한 제도 개편도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데 저는 여전히 제일 걱정되는 게 민간 건설사의 경쟁 체제 도입이에요. 과연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 시행을 맡으려고 할까요? 그렇죠.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민간 사업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택지가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민간은 수익 사업이 우선이니 입지가 좋은 공공택지들은 수요가 몰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지들은 또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서 이런 곳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차별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주택 건설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주택 경기가 좋을 때면 시행에 나서는 민간 건설사가 많을 텐데 지금은 기존 브릿지론 연장도 어려워서 토지를 포기하는 사업장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국토부가 분양이 안 되면 일정 부분 매입 약정을 해줄 거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협의가 있지 않다면 민간 건설사는 참여한다고 손들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네. 또 현재 공공주택은 LH와 함께 대부분 중소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민간 개방으로 가면 입지가 좋은 곳은 현금 동원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커서 중소건설사의 일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H가 여러 가지 사건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뭔가 제도 개선과 바람직한 시장 상황으로 유도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좀 보다가 우리 신수정 기자님께서 또 후속 한번 보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신인규 기자님, 흥미로운 뉴스 하나가 있네요.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공매도를 직접 한 곳뿐만 아니라 주문 창구 역할을 했던 국내 증권사에게도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권사한테 과징금을 물리는 첫 사례가 곧 나올 거라는 소식이고요. 예. 이 얘기를 조금 있어 보이게 풀면요. 오늘 나온 소식은 공매도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수탁증권사의 책임이 얼마나 커야 될까라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불법 공매도인지 뻔히 아는 사람들인데 그걸 그대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확인도 제대로 안 한 채 그러면 무조건 받아만 준 거냐, 증권사는 그냥 놔둬도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뉴스를 좀 원점부터 살펴보면 예.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외국의 ZSP라고 하겠습니다. ZSP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우리나라 모 기업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을 넣었었어요. 예. 근데 ZSP는 그 기업의 주식을 안 갖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갖지도 않고 있던 주식 가운데 100주가 실제로 매도 체결이 되어버려요. 예. 규모가 규모가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매도 규모가 컸던 아니던 있지도 빌리지도 않은 주식 팔고 실제 주문 체결까지 됐으니까 이거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게 금감원은 이게 불법 공매도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예. 불법 공매도 주체인 ZSP에는 과징금 120만 원을, 그런데 그 주문을 받아서 낸 우리나라 증권사에는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잘못을 직접 실행한 주체보다 옆에서 슬쩍 돕거나 아니면 묵인했던 주체가 더 많은 과징금을 받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처음에 조치안이 나올 때인 지난 10월에는 예. 당국이 ZSP에 대한 과징금만 의결을 하고요. 예. 우리나라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일단 보류를 합니다. 이 지금까지 수탁증권사에 대한 과징금을 물린 사례가 없어서 예. 이번 사례가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좀 고심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편으로 이거는 수탁증권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사실은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은 탓이기도 한데 조만간에 과징금이 확정되어 나오면 금융당국이 공매도의 책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공매도 친 곳뿐만 아니라 주문을 받은 곳도 같이 처벌하나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 사법당국이, 그러니까 법원이 소송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 받은 이 주문을 낸 증권사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가까이는 올해 9월 말에도 이 민사소송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문이 들어온 공매도가 실제 빌린 주식인지 아니면은 없는 주식인지 이거 볼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가 그 미국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외국은 뭔가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문제가 별로 안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매도 관련한 이런 아니면 금융 시스템 관련한 게 좀 탄탄해서 뭐 별일이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최근까지도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좀 흥미롭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라고 해서 다 시스템이 완전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외국에서도 나쁜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 불법 공매도라는 게 주문 실수로도 이루어지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가끔은 고의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이 스푸핑이라고 해가지고요, 대량으로 단기 허위 매매 낸 다음에 바로 뭐 몇 초 만에 취소하는 그런 작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전이 쉽게 말해서 공매도랑 같이 쓰이면 주가가 크게 떨어집니다. 예. 없어도 되는 주식들 막 매도 물량 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계속 공매도 감시 제도 요거 손봅니다. 지난 10월에도 무차입 공매도 개선 방안 내놨고요. 예. 기관의 공매도 포지션,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어디에 공매도를 걸었는지 매달 당국에는 필라에는 보고하라는 건데 요거 기관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투자 전략을 다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불만이 있는데 그래도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논리로 이 안을 계속 강행한 점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만능이 아니니까 끊임없이 제도를 손보고 시장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금융 당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걸로 그냥 그걸 무슨 기준점처럼 절대적인 기준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잘해야죠. 예, 미국도 이렇게 공매도에 추가적인 문제가 확인되니까 계속 수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되고 앞으로 참고해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인규 기자님이 또 하나 가져오신 소식이 나라박 소식인데
얘기인데 요즘 전 세계에서 진짜 이 나라 주목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어제 새로 취임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특사 보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나라를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신임 대통령이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예. 이 송경제 지난 시간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었죠. 이 하비에르 밀레이, 좋게 말하면 자유주의 경제학자 출신의 대통령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별명이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 과격한 경제 정책으로 인기를 얻어서 당선된 인물이죠. 주요 공약들 보면은 중앙은행 없애겠다. 예. 이 법정 통화를 페소를 쓰는데 페소에서 달러로 바꾸겠다. 이런 공약들이 이 높은 물가에 신음하는 국민들한테 호응을 좀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임식 하자마자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 부처 반으로 줄여가지고 재정 지출 막고 물가 잡겠다 이런 거를 취임식 연설부터 이런 정책 단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 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뭐 만만치 않다 보니까 취임식 때부터 제가 빨리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빚이 많은 나라가 민영화해서 나라 살림 다시 채우겠다라는 내용과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왠지 한전 구조조정, 철도 공기업 구조조정 이런 얘기 나오는 우리나라 생각도 나고 저는 그런데요.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아르헨티나식의 경제 실험 성공 여부 지켜보긴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라 사정이 당연히 같진 않지만 예. 아마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10월달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142%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이틀 뒤에는 이제 11월 이제 나오는데 11월 인플레이션율 나오는데 그때는 100% 넘어갈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였으니까 정확하게 비교는 어려운데 네. 어쨌든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내놓은 민영화라는 게 빚이 많은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는 경영의 이 공기업의 효율화를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재정 지출도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 민영화로 효과를 본 사례가 없지는 또 않습니다. 그럼요. 예. 문제는 그렇게 달성할 수 있는 효율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또는 또 외부 변수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예. 단순하게 방만 경영의 비효율만 제거가 되는 거라면 당연히 뭐 공기업 아까 뭐 LH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민영화 아니면 구조조정 얘기해야겠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세계적인 흐름은 재국유화, 내셔널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네. 재국유화라고 하면 쉽게 말해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 국유화시키는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민영화라는 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것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공공재들을 시장 논리에 다시 맡겨본다는 거거든요. 예. 기업이 안 망하려면 당연히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특히 원자재 공급, 뭐 가스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 공공재에 가까운 것들을 이제 하던 것들이 민영화가 되면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오를 때 공기업과 달리 사기업은 당연히 제품 가격에 원자재 값 오른 만큼 반영하겠죠. 예. 쉽게 말하면 이거 공기업일 때보다 전기료나 가스비가 더 빨리 높이 뛸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이 1년 이상 지나가 보니까 연료비가 급등한 유럽,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에너지 기업들 공기업으로 전환해라. 횡재세도 물려라. 그래서 비정상적인 연료 가격 정상화해라.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사실 공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민영화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고 민영화된 기업이 문제 생기면 공기업화해라 하는 그렇죠. 건데 좀 전에 신수영 기자님께서 전해주신 LH도 어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뭐 답이 있다기보다는 그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모델이 뭔지 이게 이제 궁금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소식보다 이게 제일 더 궁금하거든요.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제 페소 안 쓰고 네. 우리 달러를 국정 통화하겠다 이 얘기랑 그리고 뭐 저는 상상력이 없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중앙은행 없애겠다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또 나왔나요? 이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기자들이 매년 연말이면 신년 인터뷰를 해요. 예. 그래서 저도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좀 전에 그 스티브 앤키 존스 홉킨스 대 교수 인터뷰하고 왔어요. 예. 자세한 내용은 뭐 저희 신년 인터뷰 기사로 보시면 되고 네. 이분이 미국의 대표적인 통화론자고 또 예전에 유고슬라비아 법정 화폐 요거 디나르를 독일 마르크로 전환하는데 자문하고 그랬었거든요. 디나르가 짐바브웨 달러 이전에는 화폐 가치 제일 급속하게 떨어진 데였습니다. 네. 고쳐서 이제 물가 잡은 데예요. 네. 근데 이 교수님이 아르헨티나도 월가 생각과 좀 다르게 달러를 법정 통화로 바꾸는 일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원래는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쪽은 예.
아르헨티나의 외환 보유고를 지적을 해요. 예. 지금 아르헨티나가 순외환 보유액, 그러니까 실제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국 돈이랑 예. 이 외국의 부채랑 다 합치면 빚까지 이제 똔똔 내면은 마이너스다. 예.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달러 없는데 법정 앞에 달러로 바꿔봐야 무슨 소용이냐. 뭐 예. 이런 지적인데, 그런데 henke 교수는 아르헨티나가 실물 경제는 지금 사실상 달러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점을 봐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페소 거래를 안 한대요. 맞아요. 페소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환전 걱정을 덜 한답니다. 왜냐하면 암거래, 달러 암거래가 너무 많이 아예 현장에서 그냥 달러를 써버리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 보면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순외환 보유액은 좀 부족하지만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통용되는 달러량들 보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고, 이게 맞으면 아르헨티나는 적어도 월가 생각보다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달러를 쓰고 있다는 나라다, 이런 얘기네요. 네. 지금까지 신인규 신수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인들의 어깨 너머로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들의 투자 노트입니다. 오늘도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찰리 먼거의 투자법 배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찰리 먼거 이분 사망하시고 나서 참 네. 인생의 허망함도 많이 느낍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많아봤자 뭐해요. 그냥 어차피 한 줌에 그냥 우주 먼지가 돼버리는 건데. 떠나면. 예. 네. 그런데요, 찰리 먼거는 예.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 방송에 나와서 이 회사 투자해라, 저 회사 야. 투자해야 부자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모습이 또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네. 인생을 무엇에 쓰느냐. 네. 열심히 살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찰리 먼거가 2회째 가는 이유가 사실은 투자자 애청자분들이 먼거를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 네. 있지만 우리 송경진 PD님이 정말 먼거 팬이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네.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만큼의 바른 투자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자본주의의 철학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일단 지난주에는 먼거 인생, 버핏과 만남, 또 버핏하고 먼거의 부의 원천이 된 블루칩 스탬프스, 이런 네. 투자 얘기도 했었고, 시즈 캔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주에는 그 먼거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투자처가 코스트코예요. 우리 잘 아는 그 창고형 매장이죠. 예. 두 번째는 그 버핏을 설득해서 투자를 억지로 시켰던, 근데 결국은 대박이 났던 네. 그 전기 자동차 회사죠. BYD, BRD이고요. 예. 세 번째가 그 중국의 버핏이라고 불리는 리 루한테 먼거가 투자했던 얘기. 네. 이 세 가지 얘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에 코스트코는 먼거와 버핏의 선택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거는 옳았고 버핏은 놓쳤고. 네. 네. 이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버크셔 회사의 주총에서, 그러니까 비행기에 낚시당해 갖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야라고 했을 때, 네.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이냐였는데, 먼거는 코스트코의 위대함을 말할 것이다.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 너무 지겨우니까 그냥 나 먼저 쏴. 정말 이 할아버지들 정말 유머러스한데, 예. 한마디로 먼거는 버핏한테 그만큼 코스트코 투자를 권했던 거고, 예. 버핏은 그렇게까지 투자를 안 하고 이제 말을 안 들었던 거죠. 네. 뭐 일단 결과적으로 먼거가 1999년 2월에 투자를 했고, 네. 엄청난 수익을 거뒀고, 먼거를 대표하는 상품이죠. 네. 찰리 먼거는 도대체 코스트코의 어떤 점이 좋아 보였길래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일단 겉모습을 봤을 거예요. 먼저 창고형 소매점이다. 그래갖고 큰 창고형 매장에서 정말 고객이 원하는 걸 싸고 풍족하게 쇼핑한다, 이런 쇼핑 경험 봤을 거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CEO 중에 짐 시네걸이라는 창업자 CEO가 있어요. 네. 짐 시네걸이 직원들하고 칸막이도 없이 일하는 이런 CEO, 창고형인데 사장님이 창고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런 CEO라면 비즈니스 모델하고 사람 두 개가 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이걸 뜯어보니까 더 좋은 게 많더라는 거예요. 네. 일단 뭐냐면 코스트코가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보통 쇼핑몰의 경우에는 마진을 붙여갖고 팔잖아요. 예. 말하자면 중간 유통업체인 거예요. 고객 사이에서 중간에 더 덧붙여갖고 파는 것이 이제 상도인데, 네. 그런데 코스트코는 나는 구매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만 받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상품 가격은 낮출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낮춘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마진율을,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경우도 마진율이 낮다고 하는데 26%예요. 예. 그런데 보통 30% 이상 받거든요. 다른 데는요? 예, 코스트코는 굉장히 낮습니다. 13%. 이거보다 더 낮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비만 내면 훨씬 싼 상품을 많이 구매해 놓고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코스트코는 우리랑 다르다. 정체성이 다른 거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먼 거 옆에 버핏이 아니라 제가 앉아 있었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코스트코는 특이하게 다른 대형마트랑 달리 회비 같은 걸 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뭐 물건도 안 샀는데 돈부터 내라니까 기분부터 상할 것 같아서 야, 먼 거 여기 하지 마 했을 것 같은데 이걸 높이 본 거네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핏은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쇼핑의 즐거움을 몰라. 하지만 먼 거는 쇼핑의 즐거움을 아는 멋쟁이였죠.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거. 네, 그러니까 회비 조금 내고 더 많은 물건을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라는 걸 먼 거는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품목수가 흥미로운데 예. 코스트코 품목이 5,000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가 이거의 10배쯤 되거든요. 오. 사실 엄청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사실 그러면 적은 대신에 하나당 엄청 많이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구매처가 왔는데 우리 뭐 5,000개 구매해요 이러면 뭐 놓고 가세요 그러는데 우리 50만 개 구매해요 이러면 어서 오세요. 네. 싸게 드리겠습니다. 네,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코스트코의 이런 협상력이 결국은 고객들한테도 가격이 낮춰지고 물건 수가 적은 대신에 대용량으로 팔게 되니까 물건도 많이 팔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회전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 거는 이걸 다 직접 이 창고에 매장 가갖고 쇼핑해보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물건 사봐야 아는 거죠. 예. 세 번째는 그 용량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보통 대형 쇼핑몰의 가장 큰 문제는 좀도둑이 많다는 거. 예. 그런데 코스트코에는 없대요. 왜요? 너무 커갖고. 그렇네. 물건을 훔쳐갈 수가 없어. 네. 맞아요. 무슨 뭐 쿠키 같은 거 하나 가져가려고 네. 해도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야 말이죠. 사실 코스트코는 왜 카트도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도둑들도 물건을 훔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식의 누수가 없겠죠. 예. 또 하나는 직원들인데요. 네. 그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직원의 이직률이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반면에 그 코스트코는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런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높은 게 일상이에요. 네. 감정 노동도 하고 육체 노동도 하니까 예. 코스트코는 장기 근속 직원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점점 구매, 뭐 쇼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멤버십 비용이요. 이게 재밌는 게 리커링 매출이 일어나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고정 매출이 일어나니까 회사 이 재무제표가 좋아지고요. 네. 또 하나는 멤버십 비용을 일단 한번 내고 쇼핑을 경험하면 생각보다 싸네? 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독 효과를 발휘해서 멤버십을 높여도 고객이 이탈이 안 됩니다. 실제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요. 지난 20년 동안 그 멤버십을 3배 정도 높였는데 예. 이탈률은 단자리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멍거가 이걸 보고 말하자면 멤버십이 오히려 기회라고 본 거죠. 예. 소비자한테 장벽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 한 예를 말씀드리면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코스트코하고 월마트를 이제 창업하기 전에 연구하면서 코스트코에 이런 식의 멤버십을 연구를 했고 실제로 그게 지금 아마존 프라임 또는 쿠팡에서도 있잖아요. 똑같이 이런 멤버십 제도가 고객한테 훨씬 좋은 경험 제공한다는 걸 코스트코에서 배운 거죠. 원조가 코스트코였군요. 그다음에 저번에 워렌 버핏 얘기해 주셨을 때 네. 이 투자자들은 의외로 CEO가 누구냐 이거 보고 투자 많이 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그게 작용했나요? 맞아요. 짐 시네걸 CEO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창고에서 직원하고 같이 일해요. 우리 회장님 이렇게 하는 그 CEO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먼 거는 자본주의의 철학자다 이런 얘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본주의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필요한 건 근면성실함이죠. 그러니까 이 짐 시네걸은 일밖에 몰라요. 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함. 뭐 사실은 돈도 중요하죠. 네. 사실은 연봉이 3억 5천만 원 수준인데 물론 우리 같은 월급쟁이에 비하면 높죠. 하지만 이런 그 거대한 체인점의 회장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연봉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자본주의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근면성실함과 먼 거의 돈이다. 이런 것들이 작동되는 거죠. 사람이 근면성실하냐 이런 거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직 그 포텐셜이 큰 회사라고 본 거죠. 네. 뭐 예를 들면요. 당시에 그 먼거가 투자했던 99년에는 서부에만 코스트코가 있었고 미국에 예. 동부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했어요. 네. 서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 뭐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특히 한국에 서울에 그 코스트코 양재점 있잖아요. 네. 이게 그
멍거가 가장 훌륭한 그 코스트코의 성공 사례로 꼽았던 사이트라고 하는데 전 세계 매장 중에서? 네, 맞아요. 전 세계 매장 중에서 가장 매출이 큰 압도적으로 1위를 곳이라고 하고 말하자면 적으니까 서울 예. 코스트코가 사실 각 남북에 하나씩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정 대도시를 공략하면서 투자를 할 경우에 투자 대비 효능이 크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뭔가고 버핏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게 예. 현금을 얼마나 창출하는가. 예, 그리고 내가 돈을 100원만 넣으면 이게 1,000원이 되는가 10,000원이 되는가 이걸 보잖아요. 네. 코스트코는 바로 그런 현금 자판기의 성향이 강한 거죠. 실제 코스트코의 매출 추이를 보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요? 단기간에요? 2011년에 매출이 779억 달러였는데요. 예. 2022년에 2배가 넘어요. 1,921억 달러, 3배 가까이 되네요. 네. 그렇게 성장했고요. 순이익은 15억 달러였는데 예. 10년 만에 54억 달러까지 성장합니다. 이것도 3배 이상 성장. 네, 굉장히 잘 성장했고요. 예. 또 하나가 자기 자본이익이라고 하죠. 2022년 기준으로 23%가 넘어가요. 근데 아마존이 18%, 월마트가 19%. 야. 코스트코가 숨은 강자인 거죠. 그렇네요. 아마존하고 월마트하고 막 싸우는데 사실은 코스트코가 이겼네. 그렇네. 예. 어찌 보면 버핏이 죽기 전에 멍거한테 잔소리 들을 만한 그런 투자였네요. 그래갖고 완전히 이게 현금 벌어들이는 현금 머신인데요. 사실 그래갖고요. 사실 뭐 버핏도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또 얘기 들어보니까 15달러가 인수하려고 했대요. 15달러예요? 그런데 1달러가 턱 하니까 오른 거예요. 예. 16달러가 됐네. 1달러 차이는 좀 억울한데? 라고 안 샀어. 나중에 주가가 600달러가 됐어요. 이야. 이게 우리 흔히 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실수잖아요. 예. 주식에 원가가 없는데 원가가 있는 것처럼 내가 맞아요. 처음 봤던 주식의 맞아요. 원가가 내 원가라고 생각하고 안 사는 거죠. 좋은 네. 기업은 사야 되는 건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게 아니라 빠른 것인데 그래서 버핏도 평범한 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코스트코 주식을 조금 사긴 했는데 금방 네. 팔아버리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멍거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코스트코 같던데. 맞아요. 네. 코스트코 투자에서 3대 투자 원칙이 완성됩니다. 뭐냐면 일단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고 예. 강력한 경영팀이 있어야 되고 네. 짐 시네갈 같은 그리고 안전 마진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성장할 포텐셜이 커야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의 그 소비 그 트렌드, 컨슈밍 트렌드를 보는 건 멍거의 아주 장기거든요. 네. 버핏보다도 멍거가 더 잘하는데 네. 이런 삼라만상 투자법을 활용하는 것. 또 하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회원제라는 게 장벽 같지만 그러나 이게 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함을 발견한다. 이 세 가지가 이 멍거 투자의 3대 원칙이고요. 네. 이게 코스트코에서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회원비, 회비까지 냈으니까 야 이왕이면 나 쇼핑할 때 회비 낸데 본전 뽑으려고 거기 가야겠다. 해자 역할도 되겠네. 맞아요.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투자였던 BYD. 아마 많은 분들이 BYD는 또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시죠. BYD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죠. 예. 네, 미국에 테슬라가 있으면 중국엔 BYD가 있고 사실은 테슬라가 1등 같은데 글로벌 판매량은 올해도 BYD가 1등이었더라고요. 예. 네. 이게 그런데 2023년 11월 그러니까 찰리 멍거가 11월 29일 날 별세하셨으니까 마지막 인터뷰일 거예요. 예. 팟캐스트 중에 어콰이어드라는 팟캐스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도 주제가 BYD였어요. BYD가 얼마나 훌륭한가. 예. BYD는 심지어 기적 같은 기업이다. 오. 네. 그리고 BYD의 창업자이자 CEO인 왕찬푸는 네. 일주일에 70시간씩 일하면서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심지어 에디슨에 버금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야. 일주일에 70시간이면 일주일 내내 출근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일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고요. 멍거는 네. 또 왕찬푸는 자동차 기업 부품만 보고도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 또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데 왕찬푸가 기술 전문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크니션 출신이어서 그러니까 멍거는 그 정제동차 같은 테크닉 기업에 투자할 때는 CEO가 이 기술을 아느냐 모르냐가 매우 중요했고요. 네. 여기서 왕찬푸는 합격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른 전기차 회사에 비해서 BYD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일단
2008년도에요. 멍거가 버핏한테 BID를 소개해 줬어요. 왕치안프 회장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코스트코하고 달리 BYD에 투자를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8 홍콩 달러의 BYD 주식을 2억 2,500만 주 매수하는데요. 네. 8 홍콩 달러가 이제 달러 패그니까 거의 뭐 18억 달러, 18억 홍콩 달러 똑같거든요. 예. 그렇게 투자를 해서 BYD 지분 10%를 가져가요. 그런데 BYD가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홍콩 달러로 산 건데 예. 나중에는 엄청 올라갔고 14년 만에 팔게 되긴 하죠. 근데 이 BYD라는 회사가 또 저한테는 배터리 회사로 더 익숙하긴 하거든요. 그 왕찬프 회장이 처음에 그 창업한 게 95년인데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배터리 회사로 창업을 예. 했어요. 그것도 휴대폰 배터리. 맞아요. 당시엔 전기차가 없었으니까. 예. 근데 그때 휴대폰 배터리 시장을 보고 정말 그 전에 그 비거 전지 회사라는 거에 사장으로 이게 초빙됐다가 예. 전기 배터리 되겠네 싶으니까 본인이 직접 2년 뒤에 창업을 하는데 BYD의 약자가 네. BYD 약자가 Build Your Dream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려고 창업을 예. 했고요. 그래서 정말 기술 전문가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지금 가장 가격에서 많이 차지하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배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까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회사가 BYD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파나소닉이나 아니면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배터리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배터리 회사하고 완성차 회사가 분업되어 있는 상태인데 BYD만 하나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BYD는 배터리 회사에서 전기차 회사가 출발했으니까. 됐기 때문인 거거든요. 방금 쭉 말씀 듣고 보니까 먼 거는 진짜 초지일관이네요. 코스트코 투자할 때 자신의 3대 투자 원칙 중에 하나였던 강력한 경영팀과 안전마진을 확보한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 CEO가 이 분야에 확실한 전문가다라는 거 본인이 그렇죠. 챙겼고 네. 그리고 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 챙겼고 두 번째는 안전마진. 여기는 배터리 납품받는 게 아니라 지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어. 맞아요. 그거 네. 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배터리 회사한테 다 돈을 주는 그런 비즈니스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테슬라하고 BYD에서 멍거가 바라본 차이점이고 예. 뭐 사실은 테슬라 좋아하시는 투자자들 많으시잖아요. 네. 테슬라람들 계신데 네. 멍거 입장에서 보면은 테슬라는 결국은 배터리 사온다는 거죠. 하지만 BYD는 자체에서 만드니까 된다는 거고 그거 실제로 수치로 나오는데요. 예.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예. 전 세계 전기 판매량 1등이 전기차 판매량 1등이 BYD예요. 20.7% 점유율이거든요. 테슬라는 얼마예요? 2등이 테슬라입니다. 13.1%. 차이 많이 나네요. 두 배예요. 물론 중국 시장이 있으니까 그렇긴 그렇긴 한데 하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배터리도 그래요. 오. 배터리도요. CATL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3강 구도인데 예. 11월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요. CATL이 36%, BYD가 15%, 에너지 솔루션 13%입니다. 이 세 회사가 시장의 50%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BYD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도 3강 그리고 전기차는 1등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 개발에도 유리해지는 것은 배터리하고 모터 그리고 이걸 제어하는 전기 제어 장치를 일체화시켜서 개발을 해요. BYD가. 그리고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네. 왕찬프 회사인 거죠. 네. 배터리도 알고 전기차도 아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주행 거리가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도 가장 빨리 해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왕찬프 회장 별명이요. 네. 2개가 있대요. 하나는 배터리 대왕. 그리고 배터리 하나는 대왕. 전기차 대왕.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전기 배터리 대왕. 그렇네요. 네. 자, 그럼 실제 그 먼거의 예측대로 배터리 직접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 만드니까 마진율도 좋았나요? 마진율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덕분에 사실은 실제로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주가 10년 동안 거의 600% 이상 올랐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마진율 말씀하셨지만, 예. 그러니까 배터리까지 만드니까 좋긴 했는데 네. 문제는 그 배터리 기술력과 그 완성차 기술력을 혼자 다 하니까 사실은 자칫하면 갈라파고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어디서 백업을 해주냐면 예. 중국 정부에서 2012년부터 BYD가 우리나라 전기차 1등이네. 미래는 전기차 시대가 될 건데 여서 지원금을 몰아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좀 약간 상식선을 넘어서더라고요. 네. 일단 2012년부터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요. 네. 2012년 9월부터요. 이제 중국 공무용 자동차는 다 BYD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택시 회사하고 버스 회사가 BYD 전기차 구매하면 네. 그러면 그 대출을 해줘요.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BYD를 다 팔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밀어준다는 것이 이 정도인 건데 실제로 한 10년 동안 받은 BYD가 정부 지원금 규모가 54억 9천만 위안인데 제가 한 달로 바꿔봤더니 1조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야. 한 회사한테 1조 원을 몰아주니까 그러니까 네 마진율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뭐 마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 정부에서 거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니까 그냥 만들면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회사도 궁금해가지고요. 이 그 히말라야 캐피털 이 회사의 인물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비아디 소개해준 인물 아닌가요? 맞아요. 리 루라는 히말라야 예. 캐피털 회장인데 사실은 멍거한테 BYD 회장을 소개시켜줬고 예. BYD의 그 왕찬푸하고 리 루는 동갑이에요. 67년생 동갑이고 그 사실 둘의 인생 역정은 달랐지만 그러나 실제로 연결고리가 많았죠. 예. 어쨌든 리루가 성장하게 된 것도 멍거에 의해서인데 사실은 그 리루가 그 베이징 그에서 그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네. 와서 이게 망명으로 와서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2003년도에 말하자면 히말라야 캐피탈을 만들었어요. 예. 그때 투자했던 인물 그 찰리 멍거였어요. 찰리 멍거가 사실상 버핏 이외에 유일하게 자신의 돈을 맡긴 인물이 리루였고요. 그 당시에 9천만 달러를 투자해 줬고 리루는 400% 수익률을 보답을 합니다. 야. 내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나지? 예. 그러면 이제 뭐 리루도 어떻게 보면 먼 거, 그다음에 버핏 다 한 통속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리루가 성장하고 자리 잡는 데는 예. 버핏의 그 가르침하고 예. 그리고 먼 거의 투자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가 부자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중에 제가 보니까 언젠가 리루만 또 따로 한번 소개시켜 주실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지금 이어달리기로 리루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예. 리루의 히말라야 캐피탈이 성장하도록 만든 게 멍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멍거가 별세할 때 리루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가족처럼 통화도 같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리루 회장이 그 멍거 회장 부회장에 대한 그 추도사를 썼는데 네. 이게 약간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었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멍거가 의식은 거의 없었지만 자신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예. 그리고 20년 전, 그러니까 2003년에 처음 만났으니까 예. 처음 만났던 그 속에 가서 찰리 멍거를 다시 방문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는 자본주의의 철학을 깨닫고 성불한 철학자 같았다. 그러니까 리루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줬고 네.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 인물. 결국 멍거의 철학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남도 부자가 되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까스레 잠이 들다 애쓰던 잠은 떠났고 성시경과 나얼이 부르는 잠시라도 우리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 멍거와 버핏의 성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룬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데요. 이 두 보컬의 장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노래라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